고요한 숲에 섬뜩한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늑대 울음소리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냉기가 대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강물 위로 희미한 달빛이 부서져 내리는 순간 숲의 정적을 깨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수십 마리의 야수가 한꺼번에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얼어붙은 강 건너편에서 불길한 빛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모닥불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의 불꽃이 밤하늘을 불태우듯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든 한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광경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경멸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숙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시비르 칸국의 전사였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불길한 전조이자 거대한 제국의 종말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저 불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코사크, 러시아 대륙의 피를 갈구하는 늑대들의 진군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 광대한 대륙, 시베리아라고 불리는 이 땅은 한때 러시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이름조차 러시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시베리아, 이 이름 뒤에는 피와 정복, 그리고 잊혀진 수많은 원주민들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베리아라는 이름에 얽힌 잔혹한 정복의 역사,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숨막히는 전투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베리아는 한때 다양한 튀르크계 부족과 몽골계 부족이 어우러져 살아가던 터전이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 이 광활한 땅에서 삶을 일구어 왔습니다. 드넓은 초원과 울창한 타이가 숲, 그리고 거대한 강줄기는 이들에게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술록을 사냥하고 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록 문명화된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원시적일지 몰라도 자연의 섭리를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시비르 칸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서시베리아와 카자흐스탄 일부를 아우르며 드넓은 영토를 지배하던 이들은 유목, 생활을 바탕으로 강력한 기마 전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빠르고 민첩했으며 활과 창을 능숙하게 다루는 뛰어난 전사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교역로를 장악하며 부를 축적했던 시비르 칸국은 동서양을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수도 카슈리크는 중요한 무역 중심지이자 문화의 보고였습니다. 웅장한 목조 건물들과 복잡하게 얽힌 시장길,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는 유목민들의 노래는 시비르 칸국이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중국의 비단과 유럽의 모피,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향신료가 뒤섞여 활기찬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식과 문화도 활발하게 교류되었으며 다양한 민족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 코사크의 등장이 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참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모든 것을 삼키려 드는 재앙의 전조였습니다. 코사크는 러시아의 국경지대에 살던 자유로운 기마 전사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러시아, 남부와 우크라이나의 광활한 초원지대에서 독자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던 민족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전투력과 함께 자유와 독립을 숭상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코사크들은 모피와 새로운 땅, 그리고 불을 향한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시베리아는 그들에게 미지의 황금 땅이자 무한한 기회의 땅으로 비쳤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열정 또한 그들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기 중 하나였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에서 유래한 정교회를 시베리아의 이교도들에게 전파하려는 열망은 그들의 칼끝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의 뜻을 받들어 미개한 땅에 문명과 신앙을 전파하는 사명을 띠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들의 잔혹한 정복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명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리더는 바로 예르마크 티모페예비치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용병 대장이 아니었습니다. 예르마크는 타고난 전략가이자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타는 강철처럼 번뜩였고 그의 목소리는 수백 명의 코사크 전사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예르마크의 명령이라면 어떤 위험한 임무라도 주저하지 않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이반 뇌제에게 고용되어 시비르크 한국을 정복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사실 이반 뇌제는 시비르크 한국의 칸 쿠춤에게 조공을 요구했으나 쿠춤은 이를 거절했고 오히려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쿠춤 칸은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며 자신의 영토를 지키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이반 뇌제에게는 이러한 도발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시비르크 한국을 정복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다시 한번 과시하고 동시에 시베리아의 풍부한 자원, 특히 귀한 모피를 손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시베리아의 검은 황금이라 불리던 고급 모피는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이는 러시아 제국의 주요 수입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때는 1580년대 초반 코사크 부대는 시비르크 한국의 영토를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고작 수백 명에 불과한 병력이었지만 이들은 불굴의 용기와 뛰어난 전술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예르마크는 혹한의 시베리아를 가로지르며 시비르크 한국의 수도 카슈리크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중요한 무역 중심지와 요새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갔습니다. 코사크 병사들은 추운 날씨와 험준한 지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전진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승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눈 덮인 숲을 헤치며 마치 유령처럼 시비르크 한국의 영토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시비르크 한국의 군대는 이들의 침략에 맞서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원주민 전사들은 자신들의 땅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전술과 지형 지식을 활용하여 코사크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활과 창은 코사크의 화승총과 칼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사크는 당시 유럽의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이는 시비르크 한국 전사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화승총의 폭발적인 위력과 강철 검의 날카로움은 원주민들의 목조 방패와 가죽 갑옷을 쉽게 꿰뚫었습니다. 이 기술적인 격차는 전투의 양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는 추바시 전투였습니다. 시비르크 한국의 군대는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코사크를 포위했습니다. 쿠춤칸은 자신의 용맹한 전사들을 이끌고 코사크를 섬멸하려 했습니다. 전투는 마치 지옥 같았습니다. 화승총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고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시비르크 한국의 기마병들은 마치 폭풍처럼 코사크 진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들의 함성은 마치 대지를 흔들 듯 울려 퍼졌습니다. 수많은 말발굽 소리가 얼어붙은 땅을 뒤흔들었고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원주민 전사들은 맹렬한 기세로 코사크의 방어선을 뚫으려 했습니다. 코사크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예르마크는 전장의 한가운데에서 용맹하게 싸우며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코사크는 굳건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화승총의 집중사격으로 시비르크 한국의 기마병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연기자욱한 전장에서 코사크의 화승총은 끊임없이 불을 뿜어냈습니다. 시비르크 한국 전사들은 처음 접하는 화기의 위력에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결국 숫자의 우위도 용맹함도 기술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시비르크 한국 전사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는 전장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코사크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추바시 전투의 승리는 시비르크 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전투 이후 시비르크 한국은 급속도로 약화되었고 결국 수도 카슈리크마저 코사크의 손에 떨어지게 됩니다. 카슈리크 함락은 시비르크 한국의 사실상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코사크는 도시를 점령하고 자신들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시비르크 한국의 수도는 이제 러시아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승리의 함성과 패배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코사크 병사들은 전리품을 약탈하고 도시에 남아있던 원주민들을 잔혹하게 다루었습니다. 아름다웠던 카슈리크는 순식간에 약탈과 파괴의 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하나의 국가를 정복한 것을 넘어 러시아가 시베리아로의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르마크 티모페예비치는 시베리아 정복의 영웅으로 칭송받았지만 그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 전투에서 시비르크 한국의 잔존 세력에게 기습을 당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른 새벽 강을 건너던 예르마크의 부대는 안개 속에 숨어있던 시비르크 한국 전사들의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르마크는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수많은 화살과 창에 맞아 차가운 강물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의 죽음은 코사크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시베리아 정복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예르마크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시베리아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은 러시아에게 시베리아 정복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또 다른 명분이 되었습니다. 예르마크의 죽음 이후에도 러시아의 시베리아 진출은 계속되었습니다. 코사크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을 탐험하고 원주민 부족들을 복속시키며 러시아의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코사크의 탐험대들은 강을 따라 배를 타고 깊숙이 들어가거나 눈 덮인 산맥을 넘어 미지의 땅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요새를 건설하고 자신들의 존재를 각인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탐험가 세면 데즈뇨프는 1600년대 중반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는 북극해를 따라 동쪽으로 항해하며 아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을 가르는 베링 해협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러시아의 극동 진출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데즈뇨프는 척박한 북극해의 얼음과 거친 파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끈기와 용기는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러시아는 캄차카 반도와 오호츠크해 등 태평양 연안에 전초 기지를 건설하며 드넓은 시베리아의 동쪽 끝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바다를 향한 러시아의 열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모피와 자원, 그리고 미지의 땅을 향한 갈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태평양 연안에 건설된 요새들은 러시아가 아시아 대륙을 넘어 아메리카 대륙까지 그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야심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시베리아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동쪽 이주를 장려했습니다. 서부 러시아의 가난한 농민들과 모험을 꿈꾸는 젊은이들은 새로운 삶을 찾아 시베리아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새로운 마을을 건설하며 러시아의 통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정부는 이주민들에게 토지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시베리아 이주를 독려했습니다. 수많은 이주민들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시베리아는 점차 러시아화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시베리아 원주민들에게는 크나큰 고통이자 재앙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코사크들은 종종 잔혹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주민들의 토지를 강탈하고 세금을 명목으로 귀한 모피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원주민들이 충분한 양의 모피를 바치지 못하면 코사크들은 무자비한 고문을 가하거나 가족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저항하는 부족들에게는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으며 심지어는 학살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을은 불타고 삶의 터전은 약탈당했습니다. 수많은 원주민들이 러시아의 정복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질병 또한 원주민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이 가져온 천연두, 홍역 등의 전염병은 면역력이 없던 원주민, 사회를 휩쓸어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언어는 점차 사라져갔고 그들은 정복자들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시베리아 원주민들의 역사는 러시아 정복사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희생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러시아의 급동 확장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강대국과의 충돌을 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나라였습니다.
러시아와 청나라는 시베리아 동부의 영토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아무르강 유역은 양국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 요새를 건설하고 정착민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청나라는 이를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무르강은 양국에게 군사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양국 간의 국지적인 전투와 긴장 상태는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국경 지역에서는 약탈과 보복이 끊이지 않았고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청나라의 강희제는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추운 시베리아 벌판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양국은 평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됩니다.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러시아와 청나라 사이의 국경을 확정하고 양국 간의 무역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네르친스크 조약은 러시아의 극동 확장에 일시적인 제동을 걸었지만 시베리아 전체가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 조약은 러시아의 동진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청나라와의 국경 분쟁을 일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러시아가 서쪽과 남쪽으로의 확장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습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정복은 단순히 영토 확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광대한 땅을 손에 넣음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가 되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시베리아의 풍부한 천연자원은 러시아의 경제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모피는 유럽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며 러시아의 국고를 채웠습니다. 검은 담비, 붉은 여우, 회색 다람쥐 등 희귀한 모피는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금, 은, 철광석 등 다른 광물 자원 또한 러시아 제국의 부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시베리아는 말 그대로 러시아의 보물 창고였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건설은 이 광활한 땅을 하나로 묶고 러시아의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철도는 러시아의 동쪽 끝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서쪽 끝 모스크바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대동맥과 같았습니다. 이를 통해 시베리아의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서부 러시아와 유럽으로 운송될 수 있었고 러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시베리아는 러시아에게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보물 창고였습니다. 광대한 자연은 러시아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 뒤에는 수많은 원주민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정복은 모험가 집단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잔혹한 행위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 사실입니다. 코사크의 무자비한 폭력, 그리고 러시아 제국의 강압적인 동화 정책은 시베리아 원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은 점차 사라져갔고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사라지고 그들의 신화와 전설은 잊혀져 갔습니다. 원주민들의 사회 구조는 무너졌고 많은 부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시베리아라는 이름이 간직한 잔혹한 정복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성찰해야 하는지를 묻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 바퀴 아래 깔린 희생자들의 비명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베리아는 오늘날에도 러시아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시비르 한국과 수많은 원주민 부족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얼어붙은 강물 아래 잊혀진 전사들의 혼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광활한 시베리아의 대자연 속에서 그들의 슬픈 역사는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정복사는 모험과 정복, 그리고 비극이 뒤섞인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용감한 탐험가들의 업적이 빛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복당한 자들의 아픔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패자들의 이야기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역사의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베리아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인간의 탐욕과 권력욕,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광대한 땅이 품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